20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이거? 시를 쓰시, 20몇 년 전이죠? 25년? 1986년에 이 시집이 나왔으니까요. 30년 됐습니다. 30년. 29년. 곧 30년이 되는. 이 시를 쓴 분을 내가 국회의원으로 만날 거라는 건 본인도 국회의원이 될 줄은 상상 못 하셨죠? 예, 상상도 못했죠. 네. 근데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하는 생각,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네. 갖고 153일을 국회에서 싸우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국회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2012년에 5월 31일 날 국회에 들어가니까 화분이 굉장히 많이 배달돼 왔는데요. 축하 난 화분이. 네. 그 중에 근조 화분이 배달돼 왔어요. 어디서부터요? 검은 리본 근조 이렇게. 네. 어디 시인협회에서 보냈나요? 문인들이 보냈어요. 문인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이제 죽은 거다. 너는 네 문화가 이제 끝났다. 아니 너는 끝났다. 이런 의미로 보낸 거죠.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면 너는 문학이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화분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하고요. 그 화분 하나만 남겨서 제 책상 위에 놓고 지금도 근조 리본이 달린 채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봅니다. 나는 오늘 죽었는가? 바깥에서 나를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늘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죽었는가? 시인, 정치인이 돼도 이렇게 만약에 정청래를 했으면 쌀뚝 잘랐을 텐데. 뭐야 이 새끼 전화해 막 그러면서. 격이 다르죠. 네. 정청래 의원 좀 이따 나오면 물어봐야 되겠어. 근조 화분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냐고. 그럼 그게 분재나 아니면 무슨 꽃이었나요? 아니면 난 화분이에요. 지금도 잘 나네. 자라고 있어요. 늘 이제 물 주고 가꾸고 그러면서 늘 성찰하게 만드니까요. 고마운 화분이었어요. 이 시를 쓰셨을 때는 교사셨고, 예, 시골 학교. 고 86년에 한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정도를 보내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왜냐? 연애편지나 이런 숫자를 걸 때는 지금 문자로 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그때는 시를 한 편 써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썼죠. 네, 수작을.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샀던 시집이 이겁니다. 접시꾼 당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바로 적응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야당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게 저는 좀 남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대개는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선택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잖아요. 어렵게 그것도. 네, 저는 이미 공천 심사를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다 끝내놓고 발표 직전에 갑자기 법조인이 너무 많고 문화예술계 사람이 없네 해서 발표하려다가 스톱 시켜놓고 법조인 한 사람을 빼고 문화예술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제안을 받은 거라서요. 차출당하셨구나. 네, 차출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준비 없이 그렇게 이제 들어온 케이스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준비 없이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까? 특히 문화예술과 교육부 분야의 비례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었고요.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하면서 준비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느라고 그 6개월, 1년 정도는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죠. 밖에서 보실 때하고 직접 국회에 들어오니까 뭐가 가장 차이가 나던가요? 밖에서 볼 때는 다 거기가 요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괴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 간지럽겠는데. 근데 들어와서 보면 이제 현실을 직접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람 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쁜 사람 누군가요? 아니 먼저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신성, 불성, 아주 그 훌륭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쪽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악마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악마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로만 듣던 나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기 이렇게 네, 그런 경험들을 상당히 많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오늘은 이따 우리 방송하면서 그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건 있잖아요. 예? 역사를 왜곡했던. 그래서 이 교과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뭐 사회 전반에서 운동이 일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 저지 운동을 주도하신 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이제 그건 저지 성공했죠 사실상. 교학사는 영향력을 얻지도 못했고 네. 문제만 되고 찌그러들었어요. 채택률이 0%였습니다. 네. 아니 몇 군데서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엄두를 못 내게 되는. 아니, 그래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네.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되니까 그럼 국정으로 가자. 아예 그냥 나라에서 이걸 갖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학교에 보급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제가 질문을 할 참이었는데 답변을 하셨으니 들어가세요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네요. 아니 그때 기억해 보면은 교학사 교과서를 추진한 핵심 인물이 뭐였냐면 김무성 대표였어요. 당시는 대표가 아니었죠. 김무성 의원이 이 사안으로 굉장히 세게 물을 붙였거든요. 교학사건을.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저도 국정교과서로 배웠기 때문에 네. 교과서 종류가 많아졌다는 걸 잘 모르시죠. 국정교과서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독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청수가 좋아하는 사람 히틀러 있잖아요. 시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히틀러? 계속 예, 얘기했던. 나치. 나치 시절. 예. 그다음에 일본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군국주의가 예. 한참 기승을 부릴 그렇죠. 때. 러일 전쟁 이후부터 그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언제였을까요? 그럼 유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의 성격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비슷합니까? 국정교과서가 있는 다른 나라 중에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북한. 그러니까 이거 국정교과서 지금 우리가 다시 재추진한다는 거는 이거는 북한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 네. 중국 공산당도 국정교과서를 버리고 거민정 교과서를 쓴 것이 80년대거든요. 아 중국 공산당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푸틴이 국정을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죠. 니네 스탈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국정인데 거민정 제도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베트남, 북한, 몽고 뭐 이런 몇 개 나라, 이슬람 국가 몇 개 나라 이런 나라들만 국정을 하는 거고요. OECD 국가 중에 34개 국가 중에 17개 나라 정도는 자유발행제를 해요. 아예. 그러니까 국정이 있고 자유발행제죠. 예. 네. 거민정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거민정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필 기준을 정해서 요 지필 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게 해서 그것을 검정을 통과해서 심의해서 검정을 통과된 교과서 여러 개 중에서 학교별로 선택해서 쓰게 하는 게 거민정. 기본 기준만 제시하고 네, 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드는 건 여러 군데서 만들고 네, 그 중에 선택해서 쓰는 거죠. 선택을 쓰는 건데 그것도 없는 나라도 많다는 거죠, 아예. 아예 그냥 국가에서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하는 형태가 국정인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정은 저작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진들이 교과서를 집필해서 넘기면 그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국가에서 오, 내용을 그게- 바꿔도 합법이에요. 만약에 사학자들이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은 단어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가 우리 자원을 수탈했다라고 쓰는 걸 일제가 우리 자원을 융통해 갔다든가 네. 수거해 갔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받았다든가 단어 하나만 바꿔도 고쳐도 되는 거죠. 뜻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일제 때 쌀을 수출했다고 기술했어요. 일제에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고 일본에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고 기술했단 말이에요. 수탈해 갔다가 아니라 수탈이 아니고 그게 수출. 여태까지 수탈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탈이 맞잖아요. 우리가 수탈 당한 거죠. 근데 그것을 수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일제 때 쌀 수출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일제 때 근대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미개하고 그리고 야만적이었는데 의료도 나아지고 주거 환경도 나아지고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철도도 놓아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인데 그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교과서의 주어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을 소탕했다고 토벌했다고 기술했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학살이잖아요. 네. 학살인데 그걸 토벌했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주어가 누구냐? 히로시마 원자폭탄 우리는 투하라고 배웠는데 그 교과서는 피격이라고 기술했단 말이에요. 주체가 실제 일본이네요. 예, 그렇죠. 진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제 때 발전했고 박정희 때 발전했고 그 근대화가 이어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긍정적 역사관. 네. 예.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긍정적 역사관. 아, 그분입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했나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아무도 그 말 안 했고요. 다만 김무성 대표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 역사관으로 바꿔서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학사관이라는 게 어디서 쓰던 용어입니까? 일본에서 쓰던 용어. 그렇죠. 일본 일본 고노다마 이후에 이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아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은 아니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군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전쟁 때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역사를 기술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자. 그걸 자학이라고 하는 거죠. 반성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자학사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바꿔서 긍정적인 역사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갖다 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하고 이병전쟁하고 그러면서 희생되고 그리고 일제 때 많이 수탈당했고 분단과 전쟁과 민주화에 의한 희생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친일파들 기회주의자들 득세했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다 자학사관이다. 이거 다 긍정적인 걸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 부분은 축소되고 일제 때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면 교사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교사들이 이 교과서 갖고 가르치고 싶겠어요? 아니요, 저요. 아니, 그 말씀하는 걸 듣다 보니까, 아, 선생님이셨구나. 하고. 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손을 들고 막 발표하고 싶은. 아니, 그럼 왜 이럴까요? 정부가 역사를 요렇게 기술하고 요렇게 보겠다고 하는 하나의 관점만 허용하겠다. 허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겠다. 요것만 배우고 요것만 요렇게 배우고 역사를 이해해라. 생각도 이렇게 바꿔가져라.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지 오웰이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하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교과서 만들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권 잡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정권 잡았는데 왜 못하냐. 이 발언을 우리가 아주 정말 이 발언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권 잡았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독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답변 이전에 그걸 왜 하고 싶냐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정권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잡은 요 시기에 아이들에게 이런 형태의 역사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체제 유지에 기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미래까지도 이런 정권이 계속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 정권 집권 초기부터 이제 영구 집권 계획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친일을 미화하는 것이 영구 집권의 기반이 되냐는 거죠. 굉장히 학생답게 오늘 질문을 잘하네요. 저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늘 공격받는 게 뭐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 뭐 이렇게 공격받는 정치인들 많아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노론서부터 시작해서 일제 때도 그 자기를 받고 전민중이 다 전민중적 고통을 절대빈곤부터 시작해서 수탈과 그다음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또 군위안부로 끌려가서 죽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지위와 토지와 뭐 재산을 유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 사회의 주류잖아요. 늘 불편하죠. 늘 불편해요. 이렇게 공격받고 또 과거사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에 맨날 그 공격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 정권 잡은 김에 아예 전쟁을 선포해서 역사를 아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격받지 않는 역사를 확 바꿔놓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베가 하는 짓이죠, 지금. 그렇죠. 네, 아베가 하는 짓과 같은. 외할아버지가 전범이었는데 그걸 싹 윤색해가지고 정당한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아베가 하는 근데 짓이죠. 그 과정에서요. 네. 이제 교학사 교과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하다가 아주 놀랬던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네. 칠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쓰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이 네. 있어요. 그 살해범 왜 우리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그 낭인들이 칼 든 낭인들이 국문을 열고 그냥 쫙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궁이라는 게 문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쫙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아는 거죠. 왕후의 처소가 어디 있는 건지 아는 건데 그걸 미리 사전 답사해서 매수해서 사전 답사해서 길 안내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에요.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인데 민후 조락 사건이라는 회고록이 있어요. 그 회고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제거해야 했는지 그 위구라 공사와 함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거기 가담하게 된 거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나중에 그 죽이고 난 뒤에 어땠었는지 뭐 그런 그 감정적인까지 그 영광에 가득 찬 그런 기술로 쫙 써놓은 그 회고록의 한 부분을 따서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리고 제거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회고록의 한 부분을 따서 실고 공부할 문제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게 공부할 문제예요. 미친놈들이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거될 수밖에 없었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초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강요하는 네. 시각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할 수 없이 이걸 제거했다는. 그렇죠. 이렇게 제거할 사고하게 수밖에 만드는. 없었다. 그리고 공부할 문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일본의 국정 교과서 같아요. 그러네. 아니 일본에 만약에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었다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엄청 크게 발생했었을 거예요. 후단시아 교과서보다 더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후소시아 교과서보다 훨씬 부한 후소시아구나. 기술들이 삑! 그런 기술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하고 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고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가 학교에 아이들에게 만약에 가르쳐진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니까 아주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았던 거거든요.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런 건 그 책에서만 읽던 표현인데 그게 좌절되니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좌절되니까 에라 이번에 국정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다. 네.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니 그때 당신들 너무했다.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0%가 되게 할 수 있냐. 당신들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채택이 안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정권을 가진 쪽에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명예회복. 예. 네, 그런 거죠. 아버지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정치를 한다는 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사하고 가족사를 윤색해서 바꾸고 싶은 욕구네요. 기본적인 동력이. 아까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 그래서 역사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2012년, 13년 역사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역사과 교수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랬죠. 강의 받았어요. 역사 공부했죠. 네. 역사 공부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교학사 교과서 지필진들이에요. 이명희 교수를 비롯한 권희영 교수 이런 교학사 교과서 지필진들을 매주 불러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쟁 선포한 거죠. 그보다 이전에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친일 후손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반대하는 사람 문제가 있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만약 김무성 대표가 차기의 그 1번 주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교학사 시도나 국정교과서 시도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이거보다 힘이 훨씬 약하거나.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0월 말에 유엔을 가잖아요. 유엔 총회에서 역사교육과 관련한 지침이 한 번 있었어요. 역사교육 지침이라고 나왔는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네. 네. 지금 계속 그 학계나 교육계에서 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성명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진보 보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지금 뭐 정교조 같은 경우에도 역사 교사뿐만 아니라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한 16,000여 명? 이 정도가 반대 성명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학계나 교육계에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뭐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극우적인 단체들 한두 단체가 뭐 집회 시위 이런 정도 하는 형태이고요. 학계나 교육계는 거의가 다 국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와 교육계의 공론이다. 그렇죠. 국정화 반대가. 그렇죠. 이렇게, 대학 처음에 서울대학 교수들 네.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뭐 거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별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연구자들 역사 쪽 교수들 연구자들 1,000명 이상이 선언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만약에 정권을 그럼 저쪽에서 잡으면 국정을 만들었다 저쪽에서 잡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하는 표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정은 안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정은 안 된다. 야당이 정권 잡으면 국정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야당에서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이건 발표해버리면 끝입니다. 뭐 이건 법안을 법이 아니기 법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발표를 하면 그냥 그걸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9월 초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빨리 발표하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요거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겠네요. 이쪽에서는 친일의 역사를 지우고 이쪽에는 독자의 그 과오들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거는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막아야죠.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참 이 국정화 시도를 막는 그 싸움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아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교학사 정도의 시각이 아예 단 하나의 교과서로 박혀서 모든 학생들에게 뿌려지겠네요. 네, 그렇게 우려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유신 시대처럼 우리가 가겠냐. 그리고 학자들을 다 진보적인 학자, 보수적인 학자, 중립적인 학자들을 모아서 있네. 만들 거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그런데 진보적인 아니 중도적인 학자들까지 참여 안 하지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학자로서는 굉장히 불명예고 그 오점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욕먹겠죠. 두고두고. 예,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이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그 지점 뭐냐면 이게 학부모한테 먹힐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10대 중후반의 학생을 데리고 온 학부모 일부에게는 네. 국정교과서가 가진 혹은 교학사가 가졌던 그 사관이 가진 위험성이나 그 내용을 모르면 교과서 하나만 더 공부하기 좋지 뭐. 그렇습니다. 요거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국영수는 더 많아요, 종이. 그래도 입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8종이면 8종에 있는 걸 다 내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정말 공통적인 걸 출제하는 거죠. 공연한 우려를 하게 만들어서 네. 정말 8종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아니 경상도 교과서, 강원도 교과서 각각 다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기꾼들이 유능해. 근데 이 국정화 지지 성명을 낸 단체가 있어요. 전현직 교장 모임. 이런 데서 발표를 몇 명 모였나요, 거기? 그 모르겠고, 거민정제는 이름만 다양이지 실상은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 반대한민국, 부정의 역사를 기록하며 민중사관으로 단일화돼 있다. 의도적으로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역할을 폄훼내지 무시하고 있다. 예, 기독교 이런 건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그렇게 자극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자꾸 이념 대결을 몰고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그 친일 친독제 내용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부실 교과서였다고 얘기를 하고 오류가 한 2,000개 정도 됐어요. 교학서 교과서는. 제가 한 300개 찾아내서 문제 제기하면 또 고치고 한 1,000개 맞춤법 뭐 띄어쓰기 뭐 문장이 안 되는 거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제시하면 또 그다음에 또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싸움을 할 때 빨간펜 선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고쳐준 게 153일간. 그 정도로 부실 교과서였고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부실한 교과서를 만들고 지적받은 뒤에 지금 대응은 뭐냐면 나머지 7종 교과서는 다 좌편향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좌편향적인 교과서라고 한다면 검정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 갖고서 노발대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북침이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북에서 쳐내려온 걸 북침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대답했던 걸 보고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친 그렇게 만든 교과서가 있다면 검정할 때 그 교과서는 검정을 합격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합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검정 시스템을 잘 운영했다면 2,000개 오류가 있는 교과서가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쪽 교과서들 7종은 다 좌편향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검정 때 제대로 걸러내고 그리고 또 지필 기준을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걸 핑계로 북정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혹은 그 소위 주류 중에 그 자신의 선조들이 친일을 했던 역사를 가진 개인들이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가족사를 윤색하느라 이렇게 국정이고 교학사고 막 동원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사적인 욕망의 결과로 전 국민이 이런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일단 이 실상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국민적인 그 여론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는 행정 예고를 하고 20일 이상 그 분야에 해당되는 관련 있는 사람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도록 돼 있어요. 그때 진짜 여기서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서 이걸 막는 방법, 공청회를 또 열자고 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화하려고 할 때 이 문제가 뭔지를 국민들이 많이 알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거의 실상을 혹은 의도를 정확하게 쉽게 정리해서 알릴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거 운영하십니까? 당에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거 활용하는 정도인데요. 그거가 이 파파이스처럼 한 250만 명이 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밖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25명이요? 뭐 2만 5천 명 정도 볼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잘 안 나서려고 하던 제가 이런데 불러주시면 와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하고 계속 호소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교학사 때 사례나 이걸 잘 정리한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알릴게요. 네네. 그 방송을 보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얘를 욕하라든지 여기다 전화하라든지 여기 가서 누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네. 예. 이제 의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간도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구 출마 안 하실 거죠? 네. 그럼 끝이지 않아요, 이제? 근조 화분 버려도 되겠네요.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요 사안 관련해서. 이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동안 아마 어떤 형태라든 국민들이 애국심이 막 불타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쪽이 저렇게 좌경 이념에 물든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애국심에 불탈 테고요. 또 우리는 실상을 알면서 세상에 이게 국가인가 이게?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갈 수 있나? 특히 이런 내용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고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고 그리고 함께 나서 주시는 일, 그 일이 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 그런 걸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네. 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악마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악마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말로만 듣던 나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기 이렇게 네 그런 경험들 상당히 많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됐습니다. 이따 우리 방송하면서 그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건 있잖아요. 네? 역사를 왜곡했던. 그래서 이 교과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뭐 사회 전반에서 운동이 일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 저지 운동을 주도하신 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이제 그건 저질 성공했죠. 사실상 교학사는 영향력을 얻지도 못했고 네. 문제만 되고 찌그러들었어요. 채택률이 0%였습니다. 네. 네. 아니 몇 군데서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그래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네.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되니까 그럼 국정으로 가자. 아예 그냥 나라에서 이걸 갖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나라에서 학교에 보급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제가 질문을 할 참이었는데 답변을 하셨으니 들어가세요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네요. 아니 그때 기억해 보면은 교학사 교과서를 추진한 핵심 인물이 뭐였냐면 김무성 대표였어요. 당시는 대표가 아니었죠. 김무성 의원이 이 사안을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거든요. 교학사건을.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저도 국정교과서로 배웠기 때문에 네. 교과서 종류가 많아졌다는 건 잘 모르시죠. 국정교과서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독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청수가 좋아하는 사람 히틀러 있잖아요. 시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히틀러? 계속 예, 얘기했던. 나치. 시죠. 예. 그다음에 일본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군국주의가 예. 한참 기승을 부릴 그렇죠. 때. 러일 전쟁 이후부터 그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언제였을까요? 그럼 유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의 성격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비슷합니까? 국정교과서가 있는 다른 나라 중에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북한. 그러니까 이거 국정교과서 지금 우리가 다시 재추진한다는 거는 이거는 북한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 네. 중국 공산당도 국정교과서를 버리고 거민정 교과서를 쓴 것이 80년대거든요. 중국 공산당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푸틴이 국정을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죠. 니네 스탈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국정인데 거민정 제도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베트남, 북한, 몽고 뭐 이런 몇 개 나라, 이슬람 국가 몇 개 나라 이런 나라들만 국정을 하는 거고요. OECD 국가 중에 34개 국가 중에 17개 나라 정도는 자유발행제를 해요. 아예. 그러니까 국정이 자유발행제죠. 예. 네. 거민정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거민정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필 기준을 정해서 요 지필 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게 해서 그것을 검정을 통과해서 심의해서 검정을 통과된 교과서 여러 개 중에서
학교별로 선택해서 쓰게 하는 게 검인정. 기본 기준만 제시하고 네, 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드는 건 여러 군데서 만들고 네, 그 중에 선택해서 쓰는 네, 거죠. 스토리 쓰는 건데 그것도 없는 나라도 많다는 거죠. 아예. 아예 그냥 국가에서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하는 형태가 국정인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정은 저작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진들이 교과서를 집필해서 넘기면 그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국가에서 오, 내용을 그게- 바꿔도 합법이에요. 만약에 사학자들이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은 그냥 단어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가 우리 자원을 수탈했다라고 쓰는 걸 일제가 우리 자원을 용통에 갔다든가 네. 수거에 갔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받았다든가 단어 하나만 바꿔도 고쳐도 되는 거죠. 뜻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일제 때 쌀을 수출했다고 기술했어요. 일제에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고 일본에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고 기술했단 말이에요. 수탈에 갔다가 아니라 수탈이 아니고 그게 수출. 여태까지 수탈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수탈이 맞.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왜냐? 연애 편지나 이런 숫자를 걸 때는 지금 문자로 하고 카톡을 하잖아요. 그때는 시를 한 편 써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썼죠. 네, 수작을.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샀던 시집이 이겁니다. 접시꾼 당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바로 적응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야당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게 저는 좀 남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대개는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선택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그것도. 네, 저는 이미 공천 심사를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다 끝내놓고 발표 직전에 갑자기 법조인이 너무 많고 문화예술계 사람이 없네 해서 발표하려다가 스톱 시켜놓고 법조인 한 사람을 빼고 문화예술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제안을 받은 거라서요. 차출당하셨구나. 네, 차출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준비 없이 그렇게 이제 들어온 케이스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준비 없이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까? 특히 문화예술과 교육부 분야의 비례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었고요.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하면서 준비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느라고 그 6개월, 1년 정도는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죠. 밖에서 보실 때하고 직접 국회에 들어오니까 뭐가 가장 차이가 나던가요? 밖에서 볼 때는 다 거기가 요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괴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 간지럽겠는데. 근데 들어와서 보면 이제 현실을 직접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람 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쁜 사람 누군가요? 아니 먼저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신성, 불성, 아주 그 훌륭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쪽 20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20몇 년 전이죠. 25년? 1986년에 이 시집이 나왔으니까요. 30년 됐습니다. 30년. 29년. 곧 30년이 되는. 이 시를 쓴 분을 내가 국회의원으로 만날 거라는 건 본인도 국회의원이 될 줄은 상상 못 하셨죠? 예, 상상도 못했죠. 네. 근데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하는 생각,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네. 갖고 153일을 국회에서 싸우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국회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2012년에 5월 31일 날 국회에 들어가니까 화분이 굉장히 많이 배달돼 왔는데요. 축하 난 화분이 네. 그 중에 근조 화분이 배달돼 왔어요. 어디서부터요? 검은 리본 근조 이렇게 네. 어디 시인협회에서 보냈나요? 문인들이 보냈어요. 문인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이제 죽은 거다. 너는 네 문화가 이제 끝났다. 아니 너는 끝났다. 이런 의미로 보낸 거죠.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면 너는 문학이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화분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하고요. 그 화분 하나만 남겨서 제 책상 위에 놓고 지금도 근조 리본이 달린 채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봅니다. 나는 오늘 죽었는가? 바깥에서 나를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늘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죽었는가? 아, 시인, 정치인이 돼도 이렇게. 만약에 정청래를 했으면 쌀뚝 잘랐을 텐데. 뭐야, 이 새끼 전화해! 막 그러면서. 격이 다르죠. 네. 정청래 의원 좀 이따 나오면 물어봐야 되겠어. 근조 화분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냐고. 그럼 그게 분재나 아니면 무슨 꽃이었나요? 아니면 뭐... 난화분이에요. 난해, 지금도 잘 난해. 자라고 있어요. 늘 이제 물 주고 가꾸고 그러면서 늘 성찰하게 만드니까요. 고마운 화분이었어요. 이 시를 쓰셨을 때는 교사하셨고, 예, 시골 학교. 고 86년에 한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정도를 보내셨. 있잖아요. 우리가 수탈 당한 거죠. 근데 그것을 수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일제 때 쌀 수출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일제 때 근대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미개하고 그리고 야만적이었는데 의료도 나아지고 주거 환경도 나아지고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철도도 놓아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인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교과서의 주어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을 소탕했다고 토벌했다고 기술했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학살이잖아요. 네. 학살인데 그걸 토벌했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주어가 누구냐? 히로시마 원자폭탄 우리는 투하라고 배웠는데 그 교과서는 피격이라고 기술했단 말이에요. 주체가 실제 일본이네요. 예, 그렇죠. 진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제 때 발전했고 박정희 때 발전했고 그 근대화가 이어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긍정적 역사관. 네. 예.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긍정적 역사관. 아, 그분입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했나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아무도 그 말 안 네. 했고요. 다만 김무성 대표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 역사관으로 바꿔서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학사관이라는 게 어디서 쓰던 용어입니까? 일본에서 쓰던 용어. 그렇죠. 일본 우익들이. 이후에 고노다마 이후에 이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아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은 아니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군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전쟁 때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역사를 기술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자. 그걸 자학이라고 하는 거죠. 반성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자학사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바꿔서 긍정적인 역사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갖다 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하고 이병전쟁하고 그러면서 희생되고 그리고 일제 때 많이 수탈당했고 분단과 전쟁과 민주화에 의한 희생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친일파들 기회주의자들 득세했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다 자학사관이다. 이거 다 긍정적인 걸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 부분은 축소되고 일제 때는